밤에 2번, 3번 심지어 그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신다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야간뇨라고 불리며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섭니다. 깊은 잠의 주기를 끊고 멜라토닌과 바소프레신 같은 수면 관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며 신경계의 균형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기억력과 기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넘기지만 이는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약을 써보기도 하고 밤에는 물을 안 마시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얕은 잠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으며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혈당은 오르고 기분은 가라앉고 식욕은 흐트러지며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약이나 수술, 값비싼 제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3가지 자연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방광을 억지로 막거나 신장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식이 아닌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밤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주는 하나의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식품과 하나의 행동은 깊은 수면을 도와주고 방광의 부담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밤새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한번 실천해볼 마음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 지쳤다면, 방광 때문에 자꾸 깬다면, 약 없이 다시 편히 자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기적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잠 평온함,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봅시다. 1번. 아보카도. 밤에 방광을 잠재우는 자연의 해답.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어날수록 잠은 끊기고 몸은 조용히 피로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음식이 이 악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요즘 샐러드나 토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아보카도는 겉보기엔 단지 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방광과 신장, 그리고 수면을 지키는데 깊은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 전립선 문제가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식품이죠. 먼저 아보카도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마그네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지지해줍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나 근육 긴장의 불균형 때문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잉당 섭취는
마그네슘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밤에도 방광이 자꾸 자극을 받아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위적인 보충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어 몸이 차분해지고 밤잠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이는 대장의 배변 활동을 돕고 복부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변비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압박해 소변 반사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숨은 원인입니다. 장에 쌓인 대변이 방광을 눌러 용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밤에 더 자주 소변이 마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통해 소화와 배변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방광도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야간 배뇨의 빈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인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우 유익한데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중증의 전립선 비대에는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는 충분히 예방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이 외에도 아보카도는 엽산 비타민 K, 건강한 불포화지방,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우리 몸 전반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방광과 신장,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신경 조직의 회복과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즉,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신의 조화와 회복을 돕는 기능성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찐 채소나 생선 달걀, 현미밥 등과 함께 곁들이면 부담 없이 소화되며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매콤하거나 자극적인 양념 없이 부드럽게 만든 구아카몰로 드셔도 좋고 익힌 시금치와 찐 당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함께 따뜻한 샐러드로 만들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아보카도 소스나 드레싱은 보존료 설탕 저질, 기름 등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 예컨대 잠자기 직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진정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방이 많아 소화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수면 전에 소화가 마무리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밤의 휴식을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아보카도는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방광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지하며 전신 염증을 줄이고 수면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약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크지 않죠. 만약 아직까지 식단에 아보카도를 포함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기에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가장 단순한 음식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2번. 단호박씨, 방광을 다독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작은 씨앗의 힘, 눈을 감기 전에 몇 번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뒤척인다면 어쩌면 단호박씨가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단호박씨 혹은 간식처럼 무심코 드셔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씨앗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특히 방광 건강 깊은 숙면, 그리고 중년 이후 무너지기 쉬운 호르몬 균형까지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호박씨에는 방광을 조절하는 그 신경을 지탱하는 호르몬 그리고 밤사이 자극을 줄여주는
회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작용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앞서 아보카도에서 살펴보았듯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예민해진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과도하게 활성화된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단호박씨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도 좋아 오후 시간대에 섭취해두면 밤사이 방광의 긴장도를 낮추는데 자연스러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만 돕는 것이 아니라 밤사이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촉진시켜 수면 중 화장실에 자주 깨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 자기 전 간단한 간식으로 단호박씨를 곁들이면 수면과 방광 모두가 한결 조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장년층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성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가벼운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여성에게는 특히 폐경기 이후 흔히 나타나는 빈뇨나 방광 민감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아연은 면역과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하여 방광 조직이 만성 염증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단호박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피톤 뉴트리언트가 들어있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진정제를 먹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방광의 긴장도와 민감도를 자연스럽게 조율해주는 아주 섬세한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박씨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섭취하면 밤에 나타나는 방광 자극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생으로 소금 없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샐러드나 채소 스무디에 첨가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 가지 조합은 단호박씨 한 숟갈 무가당 식물성 우유 반 컵 그리고 계피 한 꼬집을 섞은 따뜻한 스무디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쯤 이 조합을 마시면 긴장도 풀리고 수면질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볶았거나 소금에 절인 단호박씨는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고 과도한 소금은 방광을 자극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상태이고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한 양은 피해야 합니다. 단호박씨는 칼로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이 씨앗은 자연적인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 또는 냉장고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근고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씨알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씨는 작지만 놀라운 영양을 담고 있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방광의 예민함을 달래주고 수면을 깊게 하며 전신의 염증과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조율해주는 귀한 자원이죠. 인위적인 약물이나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이 단 한 숟가락의 꾸준함만으로도 오늘 밤 당신의 휴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단호박씨를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스무디로 즐기시나요? 댓글에 단호박씨라고 적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박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단 한 번도 드셔보지 않았다면 다음에 소개될 음식도 분명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오이. 물처럼 가볍지만 깊게 작용하는 방광 회복식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음식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식탁 위를 오르지만 그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로 오이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한 채소 하나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장을 도우며 수면의 질까지 높여주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이의 6%는 구조수라는 형태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은 세포 안으로 쉽게 흡수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수분이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공급해준다는 점입니다. 야간요로 잠을 설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낮 동안 물을 줄이다가 저녁 늦게 갈증을 못 참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당연히 밤에도 소변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고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이는 이 잘못된 물 마시는 루틴을 부드럽게 되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이른 시간대에 오이를 섭취하면 서서히 수분이 몸에 흡수되고 저녁이 되면 이미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어 갈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지고 우리는 훨씬 깊고 안정적인 수면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는 실리콘이라는 미네랄의 천연 공급원으로 방광 주변을 감싸는 결합 조직과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이 약해지면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자극을 받아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실리콘은 방광벽의 탄성과 구조를 회복시켜 과도한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가볍지만 자연스러운 이뇨작용도 함께 있어 저녁 이전에 체내에 쌓인 수분을 천천히 배출하게 도와주고 신장이 밤새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새벽 화장실에 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장점은 한겸 효과입니다. 오이에는 피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요로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방광이 자주 붓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 혹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천연 진정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철처럼 기온이 높아 체내 열이 쉽게 쌓일 때 오이의 알칼리성과 냉각작용은 몸 전체를 가볍게 식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잘 씻은 뒤 생으로 얇게 썰어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껍질을 벗기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방울과 강황 가루를 약간 뿌려 먹으면 방광 진정과 한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익힌 당근 부드러운 잎채소 퀴노아와 함께 따뜻한 샐러드로 먹는 것이고, 소화가 물이 없다면 물과 함께 갈아 레몬 한두 방울을 넣어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레몬처럼 산성 재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반응을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시간입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사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마무리되고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오이를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수분이 밤새 작용해 다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이라고 다 같은 오이가 아닙니다. 시중의 피클 병조림, 오이오이, 추출물 음료 등은 보존료 염분, 당분,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거나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오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이는 단호박씨,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은 수분 공급 근육 이완 항염 작용을 동시에 일으켜 혈당이나 위장에 무리 없이 조화로운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이를 그때그때의 응급식품이 아니라 일상 속의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오이는 우리 곁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방광 건강과 숙면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비싸지 않고 준비도 간단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작은 실천 하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물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아니면 자기 직전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 마시는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음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전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4번. 다리 올리기. 약도 음식도 아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의 지혜. 이제 4번째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며 차 한 잔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분명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잠자기 전 다리 올리기.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이어지는 화장실 출입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체액은 자연스럽게 다리와 발목 쪽으로 내려가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약간의 부종다리의 묵직함 또는 피로감으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밤에 누워 잠들려고 할 때 몸의 자세가 바뀌며 그동안 아래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위쪽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 속 체액이 늘어난 것을 감지하고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화장실에 자주 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순환이 원활해지고 모세혈관에 머물러 있던 체액들이 서서히 위쪽으로 이동해 신장으로 전달되며 수면 전에 이미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나 소파 혹은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운 후
다리 밑에 베개 쿠션 혹은 의자를 놓고 편안하게 다리를 올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가 아니라 중력이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거나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면 혈액순환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평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낮 시간대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저녁에는 다리 올리기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다리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사전에 막고 저녁에는 남은 체액을 원활히 배출시킬 수 있어 밤 시간대 방광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 30-9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도 쉬고 싶어 하고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에 다리 올리기와 함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신경계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숙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리 부종 완화와 함께 혈압을 조금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시간에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다리를 올리면 그때 배출된 수분이 오히려 수면 중 소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높이 올리거나 자세가 불편한 상태로 억지로 유지하면 허리나 골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반복에 반응하지 단발성 행동에는 쉽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매일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 동안의 수분 섭취 역시 이 전략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이른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밤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늦은 밤 수분 보충으로 인한 야간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낮에 수분 공급 플러스 저녁에 다리 배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진정으로 편안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리 올리기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계나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한 시간과 내 몸에 대한 작은 배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더라도 몸이 직접 순환하고 배출하는 흐름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한 방에서 다리 하나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방광이 조용히 고맙다고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에 깨지 않는 밤, 그리고 아침에 개운한 에너지. 단 한 번의 실천이 그렇게 하나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작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로의 발길을 줄이고 더 깊고 평온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4가지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면 몸 전체의 깊은 회복을 선사합니다. 영양, 수분, 호르몬 균형 순환. 이 4축이 맞물릴 때 방광은 비로소 밤에 조용해지고 몸은 온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아보카도는 고소한 맛 뒤에 감춰진 강력한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마그네슘 식이섬유 한겸 성분이 풍부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복부 압력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 남성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식품이며 하루 반 개 정도를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단호박 씨는 작지만 강한 동반자였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트립토판이 어우러져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도와 밤사이 방광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 오후 시간에 간단한 스무디나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룬 오이는 구조수 형태의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실리콘과 항산화 성분 덕분에 방광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자극적인 조미료 없이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전략은 음식도 약도 아닌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다리를 올리는 것. 하루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수면 중에 신장으로 이동하며 소변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수면 전에 미리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새벽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쉬운 것부터 편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음식이든 간단한 동작이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정성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제품도 진심 어린 습관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몸이 제대로 쉬기 시작하면 혈당, 혈압, 기분, 기억력까지 모든 것이 함께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보카도가 가장 부담 없이 다가왔나요? 아니면 이미 식단에 단호박씨를 넣고 있었지만 그 효능을 미처 몰랐던 분도 계실까요? 혹은 오이가 오후의 새로운 수분, 루틴이 될 수도 있고 다리 올리기가 바로 오늘 밤 실천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댓글에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당뇨인을 위한 건강 채널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과장 없이 정직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소개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지금 당신이 기다려온 조언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두면서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처럼 손쉽게 든 음식 중 일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고 암, 소화 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 다시 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지만 과학은 이들이 재가열될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뿐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의학적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냉장고 안에 시금치 한 줌쯤은 늘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깊은 녹색,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시금치는 오랫동안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의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나물무침, 된장국 볶음 요리, 심지어 건강 주스에도 널리 활용되죠. 특히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고 싶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가 한 가지 작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 후 다시 드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깊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생으로 먹을 때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질산염이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후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가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높은 온도로 빠르게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이 질산염은 화학적으로 변형되며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까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거의 변하지 않아서 맛있게 데워 먹고 나서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고 느린 손상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복구 능력과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런 작은 독성도 쉽게 축적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 저하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 저널들의 경고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떠올려 볼까요? 서울에 사는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일요일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을 한 솥 끓여두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데워 드십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이 되면 전자레인지로 한 번 더 든 시금치에는 이미 니트로사민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매달 혹은 매년 같은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누적된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금치는 여전히 가장 건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똑한 조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금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친 상태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조리된 시금치 요리는 다시 드지 않고 차갑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은 밥 반찬으로 차갑게 먹어도 훌륭하고 된장국도 전자레인지. 대신 낮은 불에서 천천히 드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시금치 요리는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드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부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금치를 신선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뇌와 장기 그리고 전신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찌고, 삶고, 굽고, 튀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포만감도 높아 세대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된장찌개에 으깬 감자를 넣거나 간장조림으로 졸여 먹는 감자 반찬은 단순하지만 어릴 적 기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려는 감자 요리가 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겹고 익숙한 감자가 한 가지 조리 습관 때문에 우리 건강에 조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된 감자를 식힌 뒤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남은 감자를 랩이나 은박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 녹말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 번 식은 감자는 시간이 지나며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전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의 오븐처럼 불균일한 가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감자 속 환경이 세균 번식에 적합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산소가 적고 전분이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자를 익히고 은박지로 감싼 채 천천히 식히면 딱 이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감자를 다시 드면 세균이 남긴 신경 독소가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색도 맛도 거의 없지만 구역질 어지럼증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이겨냈을 작은 세균이나 독소도 고령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과 뇌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 뇌축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말해 장 속에서 생긴 염증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은 감자 요리를 데워 먹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 몸 전체에 저도 모르게 염증을 만들고 피로감과 뇌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남시에 사는 76세 정명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식사는 늘 소량씩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감자조림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수요일 점심 반찬으로 다시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몇 년간 반복된다면 몸속에는 소리 없이 누적된 독소가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감자는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리와 보관의 지혜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가능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감자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은 감자는 은박지나 랩에 싸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세요. 셋째,
다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낮은 온도의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해 골고루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관한 지 이틀 이상 지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감자는 여전히 든든하고 건강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요. 그 시작은 평범해 보이는 감자 한 접시에서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든 간단한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계란만큼 다용도에 영양까지 고루 갖춘 식품도 드뭅니다. 삶아 먹고 지단으로 부쳐내고 찜으로 부드럽게 익혀서 밥 위에 얹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계란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믿고 즐겨 드시는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근육 유지에 좋은 고급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리된 계란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 그것도 전자레인지나 고온에서 급히 가열하는 방식은 건강에 작은 염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란을 익힐 때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재배열되며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요리의 기본이자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익힌 계란을 다시 뜨겁게 드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더 손상되어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황화합물의 분해입니다. 계란에는 원래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드면 이 성분이 변질되며 특유의 고무 같은 질감과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콜레스테롤 산화입니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산화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학 학술지들에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뇌가 염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박순옥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삶은 계란을 한 판 가득 삶아둡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간식처럼 드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죠. 수요일쯤 되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드시는데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란은 이미 두세 번 온도 변화와 산소 노출을 거치며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면 몸속 염증 반응은 조용히 누적되어 피로감 소화, 불량 집중력 저하, 심지어 혈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갓 삶은 계란을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삶아둘 필요가 있다면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워야 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더 안전하며 여러 번 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 후 2-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란은 잘만 조리하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편안하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지 조금만 더 섬세한 조리와 보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몸속 염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계란 드기가 건강을 조금씩 침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더 맑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란 하나도 더 따뜻한 배려로 다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닭고기 이야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재료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며 특히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닭고기를 한꺼번에 넉넉하게 조리해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며칠에 걸쳐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곤 합니다. 보기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경제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만 이 편리한 습관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닭고기를 조리할 때 열을 통해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익힌 닭고기를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들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고열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재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며 단단하고 딱딱한 상태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어렵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화 효소가 충분하고 위산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위의 산도는 낮아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며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조리 습관 하나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 무기력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반복적으로 고온에서 재가열할 경우 체내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전신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지만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뇌의 퇴행성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몸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활력을 소모시키고 생각을 무디게 하며 기분마저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기억력 저하 관절통, 만성 피로감 등이 바로 이 만성염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일요일 저녁 닭가슴살을 오븐에 구워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둡니다. 화요일 점심 밥을 차리며 전자레인지에 닭고기를 데워 드십니다. 살짝 질긴 식감, 예전보다 덜한 맛,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며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리된 닭고기 속 단백질은 두 번째 고온 처리를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손상되어 몸에 더는 유익하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불러오고 점점 더 체력 회복이 더뎌지고 면역력과 사고력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고기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닭고기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요리와 보관 방법만 잘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를 들 때는 가능한 한 약한 불로 천천히 드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전자레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남은 닭고기를 차가운 요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잘게 찢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하면 제가열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조리해서 다시 데워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덜 지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나이 들어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닭고기 자체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조리 후의 처리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음식을 드는 그 짧은 순간조차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있는 식재료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탁월한 영양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은 물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은 물론 감염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기버섯, 느타리버섯 등 한국 식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국이나 찜, 볶음 전골 요리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도 조리 후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버섯은 일반 채소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단백질과 섬세한 효소, 그리고 산화에 민감한 지방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인데 처음 조리될 때는 이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분해되며 풍미와 영양을 잘 끌어냅니다. 그러나 재가열, 특히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과 같은 고온에서 다시 가열할 경우 이들 성분이 불안정하게 변형되며 영양 손실은 물론 소화에 방해가 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버섯은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리게 움직이며 묵직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어 효소 분비와 장 운동이 둔해진 노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30대에는 이런 변화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가열된 버섯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에 습기가 찬 채로 방치하거나 여러 번 드는 과정을 거치면 버섯 속 단백질과 지방은 산화되기 쉽고,
이때 발생한 산화 부산물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거나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만성 질환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 건강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항산화 방어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음식 성분은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영순 어르신은 평소 버섯 요리를 좋아해 자주 리조또나 버섯 된장국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 드시기 위해 남은 요리를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식탁에 올리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섯이 예전처럼 탱글한 느낌이 없고 질기거나 축축해졌으며 약간 냄새도 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식감이나 맛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산화된 상태일 수 있으며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장내 염증이나 면역 저하,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갓 조리된 버섯은 풍부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하지만 재가열된 버섯은 흐물거리거나 물컹하고 때로는 미묘하게 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입맛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양가의 손실과 더불어 노화된 위장과 면역계에 무거운 부담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복부 팽만가스 변비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재가열된 버섯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버섯 요리는 한 끼 분량만 조리하여 바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다시 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요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버섯을 잘게 썰어 상추나 깨집 오이 등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재가열 없이도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은 몸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식감이 달라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인식이 노화와 건강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조리, 조금 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단 한 번 덜 드는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훨씬 깊은 평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하던 음식 재가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생각보다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금치를 다시 들 때 생기는 위험성 감자에 숨어있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 달걀이나 닭고기를 무심코 데웠을 때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건강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피부나 손톱, 그리고 입냄새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신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90%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원인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17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갈색 콩처럼 생긴 작은 기관으로 양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몸속 염분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도 맞추며 혈색소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중요한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컵 위에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소변 말입니다. 마치 맥주잔 위에 생기는 진한 거품처럼요. 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 새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아래에는 작고 콩처럼 생긴 신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는 정말 정교합니다.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적혈구 하나하나가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혈관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입니다. 이 돌기들은 족세포에서 뻗어나온 구조물로 살아있는 생체 필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 같은 큰 입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지만 만약 이 족세포들이 납작하게 눌리거나 약해지면 필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어나온 알부민은 비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과 섞일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액을 흔들어 보면 그 표면에 짙고 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탈수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진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명수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자주 하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위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을 떼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눌린 자리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요훈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종 역시 소변에 알부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알부민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리발 눈 주위처럼 중력이 작용하거나 조직이 느슨한 부위에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몸이 부어오르는데도 실제로 혈관 속을 흐르는 수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은 지금 몸이 탈수 상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여분의 수분이 폐에까지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저녁에 다리가 살짝 붓는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보통 밤새 누워 자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매일 반복되거나 밤새 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눈 주위까지 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드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울관악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밤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즉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밤에 분비되는 항인 요호르몬의 역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특히 그 횟수가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특히 엄지손톱이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 아래쪽에 연하고 둥근 흰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손톱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손톱이 아직 성장 중인 부분으로 비교적 밝은 색을 띱니다. 하지만 만약 손톱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 절반이 붉은 갈색처럼 변해 있고 두 색깔 사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손톱 반달이 아니라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반 손톱은 모든 만성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이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작은 창입니다. 눈에 잘 띄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강 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인산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인의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이 물질이 조금만 과도해져도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인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육가공유, 탄산음료, 인산염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자주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인과잉 섭취가 매우 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도한 인을 소변을 통해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쌓인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이 혈액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칼슘 결정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들이 몸속 다양한 부위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밑에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피부 석회 침착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빛이 도는 단단한 혹처럼 보이고 대부분 통증은 없지만 만졌을 때 이물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혹이 피부를 뚫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은 마치 치약처럼 하얗고 끈적한 칼슘 인산물질입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중인 이정아 교수님은 이런 증상을 전신 홍발 루푸스, 피부 근염 경피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자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부 증상이 가장 경미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정들이 피부가 아닌 혈관 속에 침착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관 석회증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관 벽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외에도 고인 상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된 환자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정형외과에서 다룰 문제로 잠시 제쳐두고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관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투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치 뼈세포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혈관 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혈관 자체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촉진 시 피부 밑에서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 조절 능력을 잃은 혈관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3번 FGF23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장에도 작용하여 음식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칼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칼슘 수치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쥐가 나듯 심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경련이 오직 칼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거나 혈액 속 산도가 높아져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칼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호르몬을 작동시킵니다. 부갑상 선호르몬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관으로 끌어내게 하죠.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뼛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죠. 정명수 박사님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장의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키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약간의 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몇 센티 정도 작아진 것 같다 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큰 외부 충격 없이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에서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해질의 불균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소변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요독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 전체가 쉴 새 없이 간지럽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신장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57세 남성 이진우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긁다가 피부가 헐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쌓인 요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독성 물질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신경 말단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려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소들이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 뇌 속 가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이유 없는 가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는 또 하나의 불편한 밤의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도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다리를 꼭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 안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다리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 부족과 신장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또다시 요독성 독소들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헵시딘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세균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헵시딘은 철분을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막음으로써 세균의 먹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고 요독성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감염이 없는데도 헵시딘을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만성적인 철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들썩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전해질 상태, 철분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독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과 미각 후각 식욕, 그리고 심지어 체중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금속처럼 텁텁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동전을 혀로 핥은 것 같은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다 보면 일부가 침 속으로도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 요독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들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혀 위의 특정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금속맛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바꿔버립니다. 소변 성분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이 입안에 남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은근히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독은 단지 미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깊숙한 생리적 시스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이 상했는지를 판단해 구토를 유도하는 뇌의 센서가 있는데 요독 성분이 바로 이 센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식중독일 때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작동하면서 식욕 억제 구역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독은 단순한 미각 변화가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소판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달려가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만 요독성 독소가 혈소판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명희 씨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지만 몇 차례 투석을 걸은 이후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 크게 생기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잇몸 출혈, 코피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는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독성 서리입니다. 땀 속에 포함된 요독이 너무 많아서 땀이 증발한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결정이 피부 표면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 위에 하얀 분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땀을 통해 배출된 요독 결정이 그대로 말라붙은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증상이지만 만약 이 현상이 보인다면 신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독은 또 다른 장기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현상을 심막염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심장은 쉴 수 없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쉬면 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만 하니까요. 심장이 뛰면서 이 염증 부위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다가 사각사각 긁는 듯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심장이 염증 부위를 문지르며 만들어내는 소리였고 듣는 순간 심장의 상태가 말해주는 경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거나 피부 가려움과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 전해질 불균형이나 요독물질의 축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 속 조혈세포에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높아지면 체력도 함께 좋아지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계단을 몇 칸 오르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호르몬을 주사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징후는 사실 어떤 증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단계가 5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가장 가벼운 상태이고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3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은 물론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고도 놀라운 기관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